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20개 이상 간직하자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 리빙헬 치과병원의 김현철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약에 의존하는 치료에서 한 步더 나아가서 영양 면역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영양 면역 치료가 암 환자나 또 외과의 수술 시 그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기닌이나 글루타민, 오메가3 그리고 헥산이나 프로바이오틱스가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해준다는 보고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치과에서는 이런 영양 면역 치료가 보편화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구강암면외과의 내원한 환자분들에게 치과 치료와 함께 영양 면역 치료를 병용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보면 치료 결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서 행하고 있는 영양 면역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환자한테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한 후에 비타민 D나 비타민 C나 아르기닌, 글루타민, 오메가3 그리고 라이넷 같은 태반 주사,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구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환자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치과에서 이곳저곳에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데 하고 나신 다음에 이런 분들이 가끔 병원에 오세요. 다른 병원에서 식립을 했는데 보철이 올라갔는데 기능을 하니까 조금 불편감이 있어요. 씹을 때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약해서 치아가 임플란트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과연 이분들에게는 이상이 생긴 걸까요? 아닐까요? 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를 뼛속에 심었어요. 그러면 모든 분이 아는 것처럼 뼛속에서 임플란트가 딱 붙어야 돼요. 근데 단단하게 붙은 분이 있고 중간 정도로 붙은 분이 있고 약하게 붙은 분이 있어요. 이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가신 분들은 저작할 때 그 힘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어진다면 환자의 입속에 박혀져 있는 임플란트는 뼈가 녹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칫솔질이 조금 부주의된 경우에 빠르게 임플란트 주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요. 이런 경우를 예방하는 게 저는 영양 면역 치료라고 봅니다. 만일에 적절히 치료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를 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조기에 만일 뼈가 흡수되기 전에 영양 면역 치료를 해서 주위 환경을 재생으로 바꿔준다면 그 임플란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거죠. 실제로 과거에는 임플란트를 뼛속에 넣으면 뼈랑 일정 기간 동안에 붙는 정지적인 개념의 골유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신고 난 다음에 잘 붙고 붙은 뼈가 재생이 돼서 그대로 평생 쓰는 동안에 면역세포의 작용을 받아서 동쪽으로 골유착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요즘에 얘기하는 면역학을 이용한 골유착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플란트를 뼛속에다가 심는 수술을 했어요. 그럼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임플란트 표면에 단백질이 와서 먼저 붙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도 모든 임플란트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표면을 누가 잘 부착되는 표면으로 만들었을까가 다른 거예요. 뼈가 단단하고 좋은 분들에게는 표면의 성질이 조금 떨어지는 임플란트를 심어도 잘 붙어요. 근데 뼈가 무지 나쁜 분한테 표면이 안 좋은 걸 심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조절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이 붙은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몸의 상처는 상처가 생기면 첫 번째 생기는 게 염증 반응입니다.
감염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걔가 회복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 세포가 모여요. 그런데 이 염증 세포를 이기기 위해서 뭐가 올 것 같으세요? 면역 세포가 와요. 그리고 평정됐어요. 그럼 뭐가 오는지 아세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와요. 그래서 조골세포가 드디어 신생골을 만들고 신생혈관을 만들면 요대로 잘 정착이 되면 환자분이 임플란트 심은 다음부터 몇 달 후에 2차 수술을 해서 하면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초를 집어넣고 이제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씹는 기능을 갖는 내 몸에 꼭 필요한 내 신체 일부가 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아까 말씀드린 수술 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염증이에요. 염증도 초기 염증, 급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갈까 하는 것도 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급성염증은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면역 반응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만성염증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임플란트가 부착될 때 급성염증에서 적절하게 끝나버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문제는 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급성염증에서 만성으로 넘어가는 일이 치유 중에 일어난다 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모든 분은 임플란트가 붙었다 안 붙었다가 중요해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붙었냐가 중요해요. 예를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안쪽은 잘 붙었어요. 근데 위쪽은 약하게 붙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치유 과정 중에 염증 세포와 면역 세포의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근데 이때 씹는 힘이 너무 큰다든지 만일에 이솔질이 나쁘게 된다면 이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임상적으로는 임플란트가 동요도가 생겼어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감지되었다면 빠르게 초기에 영양 면역 치료를 한다면 그대로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견입니다. 두 번째로 임플란트 주위염은요, 전신질환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심혈관 질환, 고혈압도 심혈관 질환이죠. 또 골다공증,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 비만, 이 경우도 임플란트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비만 환자가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몸 안에 만성 염증의 폭탄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만세포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성 염증에서 염증 세포가 뿜어내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래요. 얘네들 때문에 임플란트 결과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논문에서 비만 환자가 정상 환자보다 골 유착률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신질환 이런 경우 어떨까요? 만일에 수술을 하고 진단했을 때 이런 전신질환이 있다면 미리 점검을 해서 면역 반응이 떨어져 있는 환자는 영양 면역 치료를 먼저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나쁜 악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면역이라는 거는요, 염증을 예방하는 기전도 있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역은요,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잖아요. 우리가 어르신이 돼가지고 점점 연세를 먹어가다 기력이 없어지시면 자손분들이 모시고 가서 영양제 주사를 맞아요. 왜 그럴까요? 세포에서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면역세포도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양 면역세포라고 해요. 글루타민이라는 것은 면역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아르기닌도 면역을 활성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줘요. 오메가3도 줘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장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장의 면역세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